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또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그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될까요? 남편은 도둑놈, 그리워서 찾아갔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자, 뉴스와 신문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자,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피부과에서 제모 시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오늘은 제모 시술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의료 과실인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내용인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A씨는 24세 여성으로 2019년 11월경에 한 병원에서 레이저 기기인 비키니를 이용하여 종아리 부분의 제모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가 제모 시술을 받던 중에 양쪽 종아리에 약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이도 화상, 멜라닌 과다색소 침착,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 등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병원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의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네, 최근에 이 제모 시술은 뭐 많은 분들이 좀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게 된 거라면 병원 측이 당연히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의료소송에서는 우리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개념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의료사고라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의료과실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잘못했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료 과실로 말미암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 측이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의료 과실 없이 즉 의료진이 필요한 주요 의무를 다해서 진료 및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 측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과실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좀 다퉈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검사는 해당 의사가 사용한 비키니라는 레이저 기기의 경우 사람의 표피에 접촉되는 팁 부분에 약간이라도 손상이 갈 시에는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서 시술을 받는 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제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팁 부분의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손상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청결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시술 중에 피시술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여 시술 부위를 살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술 부위를 관찰한 후 시술 재개 여부를 결정해서 시술 받는 자의 화상 등의 상해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해당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A씨에게 원래 아픈 것이다 라고 말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제모 시술을 계속 진행하는 업무상 과실로 A씨에게 화상 등을 입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변호사 측 주장이었던 검사의 검사, 네, 검사 맞습니다. 측의 주장이었던 예, 거죠.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본인은 이 사건 제모 시술 이전, 이후에 사용 매뉴얼에 기재된 대로 레이저 기계 팁 부분의 청결을 유지했고 유관 확인 의무를 이행했던 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양쪽의 이제 좀 주장이 좀 팽팽하게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네, 법원은 이 사건은 결국 의사가 A씨에게 제모 시술을 하기 이전부터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해 A씨에게 화상 등이 발생을 한 건데, 해당 의사는 A씨에게 제모를 한 이후에도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해당 기계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의사가 A씨에게 제모 시술을 하기 전에 팁 부분의 표면에 손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만약 A씨에게 제모 시술을 하기 전에 팁 부분 표면에 손상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가 평균적인 의사가 가지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데에는 좀 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거로는 또 어떤 점을 좀 삼았나요? 네, 우선 만약 팁 부분에 출력 이상이 발생하면 레이저 기계에 당연히 팝업창 오류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아.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 기기상에 그런 장치가 네. 돼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레이저 기계 제조사 역시도 팁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바로 레이저 기계 출력 이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들도 A씨가 화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같이 팁 부분을 그 당시에 확인을 했는데 손상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수리 담당자가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생겼다고 하면서 해당 부분을 가리키니 비로소 약간 보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요 의무를 다 한 것은 다 했다고 볼 수는 했다고 네, 보았습니다. 네, 네, 네. 네네. 그리고 피해자 역시도 다른 제모 시술을 받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른 환자들과 다르거나 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해서 네. 결국 의사에게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도 화상을 내가 입었는데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형사소송에서는 뭐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좀 다퉈볼 만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형사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오는 반면에 민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을 하면 네. 인과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제모 시술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제모 시술이라는 것은 화상의 위험이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 관계자가 시술을 하기 전에 설명 의무를 충분히 하였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고요. 네. 이러한 이제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이제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민사소송에서 대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의료소송이 좀 이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이 민사소송,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승소율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또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또 다퉈볼 만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에 증거를 잘 확보하고 차분히 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분묘를 네, 영락을 받았는데 네. 2013년도에 분묘요. 2013년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10년 대가 그리고 올 9월달에 출석 전에 네, 분묘에 팻말로 이제 분묘 기지권 내려가 전화번호하고 남겨놨는데 네, 네. 그 옆에 이제 부근에 있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분묘 주인 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땅을 매입을 하든지 분묘 사용료를 주든지 대법원 판례가 나가지고 네, 네. 분묘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이래 판례가 났다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전화를 이제 돌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전화를 이제 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에 전화 어떻게 매입하든지 사용료 주든지 연락을 돌라고 하니까 문자도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로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 인원권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소유하고 계신 땅에 이제 분묘가 있고, 이제 예. 분묘 소유자분에게 지금 연락을 좀 취하신 상태인데,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옆에 이제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예, 예. 말씀 나누시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말씀 주신 건 잘 들었고요. 예. 일단은 2013년도에 경매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분묘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들으신 게 있나요? 그래, 여기 이제 보니까 분묘 기지권은 이래 대가 있다, 네. 경매지에 보니까 대가 있다 하더라고요. 분묘, 그러면은 2001년 이전에 설치된 건지 그건 아시나요? 그거 지금 2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20년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그건 잘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경매 저희가 받기 전에 소유권자, 이 땅의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분한테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예. 분묘가 언제 설치된 건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장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법에 의하면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되는데, 예. 2001년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회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무단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분묘 기지권 자체는 아마 있는 걸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경매지에 네. 분묘 기지권 있을 수 있으면 열어댔는데, 그래서 지자체에 네. 물어보니까 이거 불법 분묘를 해가지고 번호를 줬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거 전화를 안 받더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 2001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예, 예. 2001년 이전이라서 이 지금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예.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예, 예. 근데 지료 청구를 이제 시점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도 문제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에 경매를 받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청구를 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청구를 하셔야겠죠. 예, 예. 네. 그리고 청구를 하고 나서 예. 2년 동안 치료를 이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예. 그 분묘 기지권이 소멸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분묘 구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묘를 옮겨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땅에 그 분묘를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치료를 지급을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빨리 치료 청구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화를 안 받고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아, 네. 이거는 그 사실조회 신청하고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이거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조회 신청하려고 하면은 법원에 무슨 서류를 같이 아, 뭐 네. 그러니까 여권 사실 내야 됩니까? 조회 신청만을 하실 수는 없고요. 예, 예. 일단은 치료 지급 청구라는 소장을 제출을 하셔야 예. 그 절차에서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정보가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다인가요? 예, 예.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그 휴대폰 번호만 알고 계신다면 예. 통신사에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의 예.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 통신사에. 네, 네. 이거 그냥 뭐 치료 지급 청구 소송 안 하고 그냥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에서 받아줍니까? 그렇게는 하실 수 없으세요. 그렇지. 네, 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네, 이거만 따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으세요. 아, 그렇지. 그러면 네. 법원에 두 가지 같이 이어야 되겠네. 치료 지급 청구 소장하고 네, 사실조회 신청하고요. 네, 네. 예. 일단은 상대방 이름만 아시는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은 예, 지금은?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주소는 이거 주소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이라는 예, 그렇지. 것은.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보정명령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 보정명령이라는 거를 내려줘요. 예. 그러면은 그 보정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예. 가면은 이 사람 이제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특정을 해야 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빨리 진행하시는 게 예. 네, 지금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치료는 보통 공시지가에 몇 프로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소송을 하시면 예. 임료 감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그 금액을 특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시지가 말씀해주신 이런 공시지가로 특정되는 경우는 그 예. 주변에 이제 실거래가 없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공시지가로 하고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다들 낮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제 감정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감정도 이거는 소송 절차에서 감정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인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네, 뭐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감정을 신청을 하시면 일단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감정비를.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 부분 예. 감정비를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청구해서 받아 볼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용이 든다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예, 예. 네, 그래서 실거래가가 있는지 한번 혹시 아시나요? 그 주변에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는 땅이 있나요? 지금 실거래되고 있는 건 없는데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히 있다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한테 유리한 게 이제 높은 가격으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감정을 할 때 감정인한테도 예. 조금 이제 언급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는 분묘 같은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한 뭐 300평 중에 100평 같은 뭐 100평에 대해 그겁니까? 안 그러면 300평 전체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예. 이 땅의 분묘랑 예. 포함해서 80평 정도를 말뚝을 박아놓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게 분묘, 경계 청량을 제가 아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봉분이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공간을 다 포함해서 그게 80평인가요? 예, 대충 한 8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80평이라는 면적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견이 없으세요? 그건 동의를 하세요? 아니 상대방 그 소유자가 예. 아니요, 저희가요. 아, 제가 측량하고 보니까 대충 한 80평은 되겠더라고요. 아, 그럼 80평 정도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뭐 드린다면은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만약 소송을 하면 이 예. 80평이라는 거 자체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분쟁이 된다면 이것도 감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는 어떤 범위의 그 토지 면적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봉분이랑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이제 주변 면적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예. 네, 그 부분도 감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렵네, 그지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예. 소송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소장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예. 그 사실조회 신청하고 치료 지급 청구에 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금액도 예. 일단은 소장에서는 어느 정도 특정을 하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치료지급 청구니까 예, 예. 뭐 몇 년도에는 뭐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공시지가로 하시지 말고 예. 아까 실거래가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80평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 예. 네, 그렇게 월 얼마씩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소장을 간단하게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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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예.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좀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예. 좀 대응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도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분묘 기지권이나 이런 부분이. 예,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 유리한 예. 전략들을 많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희 오늘 방송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요. 그래서 예. 오늘 혹시 듣다가 좀 놓치거나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예. 보기 올라오면은 그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예. 그렇게 아이고. 또 차분하게 또 대응을 예. 잘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아이고, 방송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일단은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네. 좀 일반인 분들에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권리인데요. 일종의 지상권이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아님에도 토지 소유자의 어떤 배려? 일종의 배려죠. 네, 배려를 받아서 네. 거기에 이제 조상의 이제 묘를 모시는 이런 네.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느 정도 좀 그냥 오래 있었을 네, 경우에는 좀 네. 인정을 해주거나 네.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네. 이제 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일단 그 분기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001년도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았고 또 이제 이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 네. 설명해 주신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치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아. 소장을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치료를 지급을 받지 못하면 이제 분묘 구리 청구라 그래서 분묘를 이제 옮겨라 라는 이제 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2년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공시지가로 다투고 실거래가 있으면 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 전 제가 중개한 임대차 계약 당일 임대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놓고 임차인의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현재 해당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 쪽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에 임대인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임대인과 문자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확답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여쭤보니 알아서 하라며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지금은 제 연락을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데 이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진 않을까요? 만약 제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인 쪽에서도 문제 삼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야, 지금 임차인 분께서 이제 소송을 위해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지금 공인중개사 분께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임대인 분께 좀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동의를 좀 받아보려고 했고 확답까지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는 이 상담자님께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 분쟁을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 입장에서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중개사분한테 충분히 네.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임대인이 정보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준 것이라서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좀 충족해야 하나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길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라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은 이제 그 직업이 공인중개사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개 업무 과정에서 사실 이 개인 연락처를 알게 된 부분인데, 뭐 업무상 비밀을 뭐 누설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다양한 정보를 이제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걸 수집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에 보통은 어떤 개인정보를 매물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던가 고객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을 하는 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연자 분께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정보를 사용을 했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계약이 좀 불발이 되면서 임차인 분께서는 지금 가계약금을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참 그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도의적인 그런 책임을 좀 지지 않으려면 이게 개인정보를 또 넘겨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넘겨져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넘기진 일단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임차인 분께서는 이제 임대인에게 이제 가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금 이제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식 계약서 뭐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이제 좀 오고 갔다면 이제 부동산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판례는 가계약금만 오갔더라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동산의 특정, 그리고 월세나 보증금, 계약 기간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또 굉장히 이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이제 사전에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떤 점을 좀 미리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계약금만 전달한 경우에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네.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일단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사연자분처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반드시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공인중개사분이 양쪽에서 굉장히 좀 난처하신 상황인데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임차인분한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네네. 그 지금 해당 부동산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등기부에 이제 임대인이 있고 그 임대인의 집 주소가 거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름이랑 주소는 확보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장을 일단은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등기소에 뭐 주민번호나 다른 이제 개인정보를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개인분한테 이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지금 사연 주신 공인중개사 분께서 보고 계시다면은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임차인 분께 또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한 지 8년 차입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그야말로 도둑질을 일삼고 있는데요. 금품은 물론 돈, 아이의 통장과 돌 때 받은 금반지까지 훔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도둑이 금을 가지고 간 줄 알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사업 때문에 너무 급해 3년 전에 팔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혼 반지는 물론이고 친정 엄마가 대학교 때 해주신 금목걸이와 팔찌도 없어졌습니다. 집안의 어떤 물건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몰래 노트북과 가전제품을 중고 마켓에 팔아치웠는데요. 말 그대로 도둑질 아닌가요?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어도 아이들 아빠라서 잘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혼자 사는 게 낫지 도둑질하는 남편과는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참. 이 남편 행동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동의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막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절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근데 이제 절도라는 것은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의 물건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사연에서 우려되는 것은 네. 결혼 반지나 이제 노트북,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 소유의 공동 점유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만의 소유가 네. 아니고 공동 소유로 좀 네, 볼 여지가 그래서 있다.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절도죄가 지금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친정 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랑 팔찌 같은 경우는 명백히 사연자분의 소유고 점유로 보여서 이 부분은 또 절도죄가 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남편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3범죄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성립이랑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도 소유랑 점유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절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기존에 친족 상도례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가족 간의 절도죄는 형 면제 사유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네,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절도를 한 경우랑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절도를 한 경우랑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면 일단 동거하는 이제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 그리고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기존에는 적용이 되어서 이제 고소를 하셔도 경찰에서 이건 어차피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네. 받아주질 자체를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근데 최근에는 이 친족 상도례와 관련해서 좀 아주 또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도나 횡령, 사기 범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네. 네, 형법 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328조 1항이라고 보아서 네. 이것은 이제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을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친족 상도례가 만약에 이제 뭐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제 뭐 상담자님이 남편을 고소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 상도례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 소유, 타인 네. 점유라는 것은 또 아직 그것은 이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소유와 점유가 명백히 분리된 물건을 일단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를 하시고 그 부분을 고소를 하시면 이 부분은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연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분이 이렇게 이 배우자 동의 없이 이렇게 절도를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네. 부분 좀 이혼 문제 삼아서 이혼 사유로 좀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절도죄를 고소를 하시고 그거를 이혼 소장에 첨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증거 자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습으로 또 이루어진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주장을 하시면 네, 이혼에도 충분히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 사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의 어떤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절도죄 이제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사연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절도죄 전과가 있는 걸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 부분도 좀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사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절도죄가 있었는데 지금 또 상습적으로 와이프 물건까지 절도를 네. 하는 거면 그야말로 이제 상습 절도로 이번에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고소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담당 수사관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부부 사이에서 어떤 절도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네, 사연까지 네.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목걸이랑 팔찌, 이 부분은 좀 명백해 보여서 네. 이 부분은 일단은 고소를 하시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게끔 하면 남편분께서도 어떤 네,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동 소유로 보이지 않고 이제 내 개인 소유라는 걸 명확히 할 수 네.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좀 고소를 좀 진행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늦은 밤 술을 먹다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게 된 건데요. 헤어지기 전 거의 반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기에 공동 출입문과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입력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태인데요. 사실상 아파트 복도까지만 같이 집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제가 신고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게 맞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참 술이 문제죠. 네. 네, 술이 문제이긴 한데 지금 아파트 복도까지만 같이 집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거는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네, 일단은 복도에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 이 네. 부분은 객관적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 네, 복도까지만 갔어도. 네. 네. 다만 이제 고의성이 없다, 주거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좀 충족시켜야 하나요? 네, 일단 주거라는 공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이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서 주거의 평온을 해할 것을 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복도가 이제 일단은 들어간 게 이제 문제가 되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엘리베이터나 공용 복도 계단은
이제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주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이 공동주택에 지금 말씀하신 공용 부분에 출입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아까 뭐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는데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네, 일단은 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동 현관 복도에 들어가거나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당기거나 이런 아. 행위는 명백하게 주거 침입으로 인정을 하고 아,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이미 이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라고 보는 거. 초인종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문고리를 잡아 잡아 당겼다. 당기면 네, 네. 네, 주거 침입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 말씀을 네. 해주신 거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전 여자친구가 여기에서 이제 소리를 좀 지르고 인지를 했는데, 만약에 무단 침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그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도 보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주거 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경찰이 굳이 이 사건을 문제를 삼는다면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사가 없다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이 사건을 고소를 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년간은 이제 어쨌든 여자친구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안전 이별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좀 서로 뭐 상해를 가하거나 뭐 이렇게 살인까지 하는 그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토킹 같은 부분에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혹시 상담자의 이 행위가 스토킹 관련 뭐 행위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좀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 사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 여자친구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도망쳐 나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상대방이 상당한 공포심을 네. 느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 네. 네, 오히려 이제 여자친구 쪽에서는 주거 침입보다 어쩌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더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 사연자분께서는 만약에 그런 이게 사건이 된다면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먹었고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하셔서 네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제 뭐 반복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네. 것도 좀 주장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술을 먹고 정말 단 한 번 실수로 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래도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본인이 이제 그 무심코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두렵고 내가 이 한 행위가 이제 법에 좀 저촉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 여자친구께서 고소를 일단은 하는 것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 증거를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날 본인께서 정말 술에 취해서 정말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셔서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전 기억에 더듬어 찾아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헤어지기 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뭐 할 말이 있었다. 네. 그 용건 때문에 찾아간 것이지 내가 뭐 이 친구를 스토킹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그간의 문자 내역 같은 거를 좀 살펴보셔서 네. 확보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고의성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미리 확보해 두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가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